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KF-21 보람의 4.5세대 전투기를 드디어 독자 생산했습니다. 5년 전 한국이 기술 협력을 요청했을 때 미국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영원한 현금 인출기일 뿐이야.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비웃으며 콧방귀를 뀌던 그 미국이 이제는 한국 땅까지 찾아와 제발 협력하자고 매달리는 지경이 됐습니다. 도대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5년 전 제 손으로 쓰레기통에 쳐넣었던 서류가 있습니다. 한국이 두 손으로 공들여 내밀었던 요청서 한 장이었죠. 그 서류를 내던진 손이 이제는 식은땀을 흘리며 간청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같은 손으로 같은 한국 앞에서 이번엔 제가 구걸하는 처지가 됐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맥스웰입니다. 미국 펜타곤 첨단기술 통제국장, 그리고 로키드 마틴 수석 고문. 두 개의 직함이 뜻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떤 무기를 갖고 어느 나라가 갖지 못할지를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세계 방산 시장의 수도꼭지를 쥔 사람이었습니다. 틀어도 되고 잠가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2021년 봄이었습니다. 워싱턴에는 아직 꽃샘 추위가 남아 있었고 펜타곤 3층 회의실로 들어오는 햇살은 유독 차가웠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서류 한 묶음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이 보내온 공식 요청서였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을 위한 AESA 레이더 및 무장통합 기술 협력 요청서. 제목부터 길었죠. 저는 그 서류를 훑으면서 옆에 앉은 데이비드 스미스를 바라봤습니다. 데이비드 스미스,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자 제 오랜 파트너였습니다. 계산 빠르기로는 워싱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이었고 오만함에 있어서는 저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었죠. 그가 서류를 힐끔 보더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맥스웰, 지금 진지하게 읽고 계신 겁니까? 설계 도면을 통째로 줘도 못 만들 겁니다. AESA 레이더가 뭔지나 제대로 알고 요청서를 썼을까요? 그쪽 사람들한테는 비싼 전투기 사가는 게 딱 맞는 역할이에요.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스미스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은 F-15K를 사갔고 F-35A도 협상 중이었으며 수십 년 동안 미국 전투기를 충실하게 구매해온 나라였습니다. 전투기란 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30년을 보낸 제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불문율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한국 공군 대표단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 든 장성부터 젊은 참모까지 서류 가방을 단정하게 들고 들어오더군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준비했습니다.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겉으로는 혈맹을 외치고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그들이 요청서 내용을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말 하나하나에 간절함이 묻어 있더군요. 그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저는 알아챘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그게 이 자리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동맹입니다. 이번 요청 진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악수를 나눴고 그들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가시기도 전에 저는 서류를 들었다가 그대로 옆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 하나로 끝이었죠. 그들이 간절하게 준비해온 서류가 반나절도 버티지 못하고 커피 찌꺼기 옆에 처박혔습니다. 스미스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10년 뒤에도 기어와서 우리 전투기 살 겁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나 만들면 되죠. 뭘 굳이. 우리는 길게 웃었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한참 맴돌았더군요. 저는 그때 그 웃음이 언젠가 제 커리어를 통째로 날려버릴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F-35A 판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공군 40대, 대당 9,500만 달러, 총 3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40대가 어느 정도 규모냐고요? 유럽 중소국가 하나의 연간 국방 예산을 통째로 넘어서는 돈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아. 한국은 사는 나라야.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결정하는 나라야. 틀렸습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쓰레기통에 던진 그날부터 한국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혼자서 칼을 갈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칼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2022년 7월 뉴스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한국 KF-21 보람에 첫 비행 성공. 저는 그걸 화장실 가다 스마트폰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껐죠. 비행기 한번 날아오른 것과 실전에 쓸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드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라이트 형제도 첫 비행은 했습니다. 그게 공군력이 됐습니까? 스미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날렸대요. 그의 답장은 네 글자였죠. 그래서요? 그랬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우리는 그 뉴스를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분기 보고서 한 귀퉁이에 각주 하나 달리는 정도의 일로요. 그 뒤로도 가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비행 테스트를 몇 회 했다. 레이더 시험을 진행 중이다. 무장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 저는 읽다가 덮었습니다. 시험 비행 횟수가 많다고 전투기가 되는 건 아니고 레이더 시험을 한다고 AESA가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 기술은 미국이 70년 쌓아온 겁니다. 10년 만에 따라올 수 있으면 우리가 바보죠.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담당 분석관이 찾아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국장님, KF-21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산 일정도 앞당겨졌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두어 장 넘기다 책상에 올려뒀습니다. 레이더는요? 독자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독자 개발. 저는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작동은 합니까? 분석관이 잠시 머뭇거리더군요. 그게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됐어요. 작동 검증도 안 된 레이더 달고 에어쇼 나가봤자 구경거리죠. 뭐가 걱정입니까? 분석관은 입을 닫았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죠. 그게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방심이었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2026년 2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계약서 검토, 예산회의, 동맹국 대상 무기 수출 승인 서류들. 퇴근 준비를 하던 참에 이메일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방산정보분석팀이었고 제목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더군요. 긴급. 저는 습관적으로 클릭했습니다. 한국 KF-21 3월 두바이 국제 에어쇼 실물 전시 예정. 인도네시아, UAE, 폴란드 등 다수 국가 구매 의향 타진 중. 손이 멈췄습니다. 다수 국가, 구매 의향, 실물 전시. 저는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3번을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죠. 스미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고 있더군요. 두바이 에어쇼 보고서 받았죠? 받습니다. 스미스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평스러웠습니다. 카탈로그 전시겠죠. 실물 갖다 놓고 사진이나 찍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에어쇼마다 그런 나라들 꼭 있잖아요. 인도네시아가 구매 의향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야 늘 그렇죠. 실제 계약까지 가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스미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에어쇼 구경꾼들이 관심 보이는 거야 흔한 일이고 실제 지갑을 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잠이 잘 안 왔습니다. 뭔가 걸렸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목에 가시 하나가 걸린 느낌이었죠. 결국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KF-21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제대로 읽었습니다. 스펙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더군요.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거리 2,900km, 탑재량 7,700kg.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카탈로그 숫자야 누가 못 씁니까? 실제로 저게 다 나오면 내가 여기서 사직서 쓰죠. 13시간 비행 끝에 두바이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3월 중순에 두바이는 햇살이 작정한 듯 쏟아졌습니다. 선글라스를 눌러 쓰고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확인하고 웃고 돌아온다.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에어쇼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전시장은 넓었습니다. 미국 부스부터 들렀습니다. F-35와 F-15EX가 나란히 서 있었고
로키드 마틴 직원들이 중동 바이어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었죠.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에어쇼마다 봐온 그림이었고 언제나 관심은 결국 여기로 모였으니까요. 저는 담당자와 악수를 나누고 커피 한 잔 받아들고 전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볼 것 다 봤다 싶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시장 동쪽 끝 어딘가에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단체 관람객 수준이 아니었죠. 제복 입은 장교들, 정장 차림의 바이어들, 그리고 사진기를 든 기자들까지 뒤섞여서 한 방향을 향해 빼곡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자 회색과 청색이 뒤섞인 도장의 전투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날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날렵했죠. 기체 비율이 좋았고 주익 설계가 깔끔했습니다. 꼬리 날개 쪽에 붙은 표지판을 읽었습니다. KF-21 보라매,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겉모습 하나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왔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속이니까요. 저는 군중 뒤쪽에서 한국 측 담당자가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처럼 보이는 친구였고 유창한 영어로 바이어들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거리 2900km, 탑재량 7700kg입니다. 숫자는 카탈로그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직접 끼어들기로 했습니다. 군중을 가르고 앞으로 나가서 담당자와 눈을 맞췄습니다. 레이더는 어느 나라 걸습니까? 담당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뜸을 들이더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독자 개발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입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독자 개발이요. 한국이. 네. 처음에는 미국과 협력하려 했는데 거절당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거절당했다는 말에 5년 전 회의실이 스쳤습니다.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던 서류, 그리고 스미스와 나눈 웃음.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태블릿에 기술 문서가 열렸습니다. 수치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훑었지만 솔직히 그 순간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죠. 진짜로 만들었을까?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건가? 그때 제 옆으로 아랍 억양의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제복을 입은 장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계급장이 선명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블록 1 기준으로 대당 8,300만 달러입니다. 2028년에 나올 블록 2는 1억 200만 달러 선이고요.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이전은요? 당연히 됩니다. 판매와 함께 정비 기술 이전, 현지 조립 라인 구축까지 지원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기술 이전. 그 네 글자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한국 부스에서는 당연한 듯 흘러나오고 있었죠. 발걸음을 돌려 미국 부스로 돌아왔습니다. 걸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부스 앞 인파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기체 주변을 사진 찍고 있었고, 필리핀 공군 제복을 입은 장교가 조종석 쪽을 가리키며 뭔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담당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부스 보셨어요? 꽤 사람 모이던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기심이겠죠. 실제 지갑은 안 열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 돌아왔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국방부 정보분석팀이었고 제목이 한 줄이었죠. KF-21 관련 긴급보고. 본문을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6대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도 공식 관심을 표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재 수출 규모 추정치도 붙어 있었습니다. 200대, 200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봤습니다. 200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고요? 우리 로키드 마틴이 10년 동안 중소, 국가에 팔아온 전투기 총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게 한국 전투기 한 모델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4번째 읽으려다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두바이의 밤이 펼쳐져 있었고 저 멀리 불빛들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집어들었다가 도로 내려놨죠. 이건 에어쇼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국 부스로 갔습니다. 이번엔 비웃으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러 갔습니다. 전날 그 젊은 담당자 대신 이번엔 나이 지긋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었고 조용히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정말로 미국 협력 없이 레이더를 만들었습니까?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협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죠. 5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았을 때 한국은 벽을 뚫었더군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13시간 내내 KF-21 기술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두바이 부스 담당자가 건넨 USB 메모리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전시용 홍보물이겠거니 하고 반쯤 무시하며 챙겼는데 기내에서 열어보니 내용이 달랐습니다. 상세 스펙 시트, 비행 시험 데이터, 레이더 성능 요약본, 홍보가 아니라 기술 문서였더군요. 저는 화면을 천천히 내려가며 읽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1, FA-18F 슈퍼호넷과 거의 동급입니다. 미 해군이 지금 이 순간도 항모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체와 같은 속도죠. 항속거리 2,900km, 작전 반경으로 환산하면 웬만한 분쟁 지역은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탑재량 7,700kg,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폭탄을 동시에 실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건 다목적 전투기의 핵심 조건입니다. 숫자 하나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카탈로그에서 봤으니까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다시 보니 달랐습니다. 이게 카탈로그 숫자가 아니라 실제 비행 시험에서 나온 데이터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42개월 동안 1600회, 시험 조건 13,000개, 1600회가 얼마나 되는 횟수냐고요. 프랑스 라파리 실전 배치 전 거친 총 비행 시험 횟수가 900회 남짓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것보다 700회를 더 날렸더군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지한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로 잡아끈 건 가격이었습니다. 대당 8,300만 달러.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F-35A가 9,500만 달러니까 차이가 1,200만 달러입니다. 1,200만 달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40대를 구매하는 나라 입장에서 계산해보면 총 4억 8천만 달러를 아끼는 겁니다. 4억 8천만 달러면 전투기 5대를 더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중소 국가한테는 공군 전력이 통째로 달라지는 금액이죠.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잠을 자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려는 거였습니다. 펜타곤 사무실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기술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평하게 유지하면서 말했습니다. KF-21 레이더 집중 분석해 주십시오. 이틀 안에 결과 주세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성능 미달일 거야. 독자 개발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어. 이걸 확인하고 나면 두바이에서 받은 찜찜함이 사라질 거야. 첫 줄을 읽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는 탐지거리, 동시 추적 능력, 제밍 저항 성능에서 미국의 일부 구형 APG 모델과 대등하거나 특정 부분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는 그 문장을 5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엔 분석관이 잘못 쓴 줄 알았죠. 5번째 읽고 나서야 이게 사실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우수하다고요. 우리 레이더보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다중 표적 추적 알고리즘과 전자전 대응 능력에서 혁신적인 접근을 보였으며 이는 한국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설계 철학을 구현했음을 시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설계 철학. 저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펜타곤 3층 사무실 천장은 언제나 같은 형광등 불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아무나 만드는 물건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들만 보유한 기술입니다. 그 클럽에 한국이 들어왔다는 건 세계 방산 지도가 바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형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기술본부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 보고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경로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한국은 42개월 동안 실전 환경을 시뮬레이션한 테스트를 수만 번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레이더 성능을 계속 개선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그들은 10년 만에 따라잡은 겁니다. 10년 만에. 저는 5년 전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AESA 레이더 같은 건 미국만 만들 수 있어요. 한국은 사는 나라지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차피 10년 뒤에도 기어와서 우리 전투기 살 거예요. 10년이 아니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협력 없이. 기술본부장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 한 장, 그리고 두바이에서 가져온 USB 메모리 하나. 저는 USB를 손가락으로 굴렸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이렇게 묵직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죠. 한국 개발 타임라인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2015년 본격 개발 시작, 2021년 CJ 1호기 출고, 2022년 첫 비행 성공, 2026년 양산 1호기 출고, 11년이었습니다. 그 11년 동안 우리가 한 건 F-35 판매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뿐이었고, 한국이 한 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블록 2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2028년까지 완전한 무장 통합과 전자전 시스템을 갖춘 버전을 내놓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격은 1억 200만 달러. 그래도 F-35보다 저렴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딱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업그레이드 로드맵 추진 중. 저는 거기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건 KF-21 하나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한 모델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키운 거였죠. 그리고 그 생태계의 씨앗은 우리가 거절장을 써서 돌려보낸 5년 전에 이미 심어져 있었습니다. 쓴웃음이 났습니다. 우리가 문을 잠갔을 때 한국은 그냥 다른 문을 달았던 거였습니다. 보고서를 덮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평소처럼 회의에 들어가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죠.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두바이가 신호탄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까? 그 질문의 답을 워싱턴 한 호텔 라운지에서 얻었습니다. 오랜 지인을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조달 담당 국장 핸드라 수산토.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고 매년 미국 무기를 꾸준히 사가던 주요 고객이었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가볍게 안부를 나눴습니다.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요즘 전투기 시장 어떻습니까? 수산토 국장.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쪽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목 안에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KF-21입니까? 네. 16대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도로 내려놨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우리 F-16도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닙니까? 가격도 비슷하고 검증된 기체인데요. 수산토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죠. 그게 더 나빴습니다. 가격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패키지가 다릅니다. 한국은 전투기만 파는 게 아니에요. 정비 기술도 이전해주고 우리 기술자들을 직접 훈련시켜주고 현지 조립 라인까지 구축해줍니다. 맥스웰 국장님,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전투기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 말이 가슴 한복판에 박혔습니다. 기술 이전, 파트너십. 우리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팔았고 그들은 샀고 그걸로 끝이었죠. 핵심 기술을 넘겨주면 나중에 경쟁자가 생긴다는 게 우리의 불문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그 불문율을 무시했습니다. 경쟁자를 두려워하는 대신 파트너를 만드는 쪽을 선택했던 거죠.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스미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미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태평스럽지 않았습니다. 날이 서 있었죠.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우리 쪽 채널로 압력 넣겠습니다. 한국 전투기 사면
미국 군사 지원 재검토한다고 흘리면 됩니다. 전에도 통했으니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통하게 만들어야죠. 한국이 시장을 뺏어가는 꼴을 구경만 할 순 없잖습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찝찝했습니다. 스미스의 방식은 늘 저랬습니다. 안 되면 틀어막고, 막히면 압박하고, 그게 효과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데 압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댐을 막아봤자 물이 차오르면 결국 넘치는 법이니까요. 그로부터 이틀 후 두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미사일이었습니다. 저는 표지를 보는 순간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KF-21 무장통합 현황 분석, 아이타르 통제 우회 경로 확인. 아이타르는 미국 국제무기 거래 규정입니다. 우리가 무기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법적 수단이죠. 한국이 그걸 우회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본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암람 미사일 기술 이전을 철저히 봉쇄해왔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고, 속내는 간단했습니다. 미국 미사일 없이는 어떤 전투기도 깡통이 될 수밖에 없으니 한국을 영원히 우리 탄약 시장에 묶어두겠다는 계산이었죠. 저도 그 계산에 손을 보탠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더군요.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이었습니다. 사거리 100km 이상, 마하 4의 속도로 끝까지 목표를 추적하는 현존하는 공대공. 미사일 중 세계 최고 수준의 물건입니다. 우리 암람보다 여러 면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 무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티어 제조사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았고, 한국은 통신 규격인 인터페이스만 받아서 통합 작업을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보고서 다음 장에 그 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무장통합팀, 최연우 수석연구원. 이름 옆에 나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62.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는데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연구소 복도에서 찍힌 거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가에도 이마에도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얼굴이었죠. 보고서에 따르면 미티어 통합 작업이 시작됐을 때 팀원 절반이 좌절했다고 했습니다. 소스 코드도 없고 기술 자문도 없고 미국은 도와주지 않고 그 상황에서 최연우 수석이 팀원들에게 한 말이 보고서 한 귀퉁이에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이제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 없다. 저는 그 문장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팀은 연구소 바닥에 야전 침대를 놓고 수개월을 버텼습니다. 수백만 줄의 코드를 맨 땅에서 해석하고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셀 수 없이 실패했습니다. 60이 넘은 수석 연구원이 그 한복판에 있었더군요. 제 아버지 뻘 되는 나이였습니다. 결과는 실사격 격추 성공이었습니다. KF-21이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했고 목표물을 정확히 격추했습니다. 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최연우 수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다고요. 저는 그 대목에서 보고서를 잠시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암람을 막으면 한국 전투기는 깡통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스미스는 그걸 두고 완벽한 봉쇄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봉쇄가 한 노 연구원의 야전 침대 위에서 무너진 겁니다. 62살의 주름진 얼굴이 우리의 30년 전략을 뒤집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스미스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압력 넣었습니다. 효과 볼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스미스. 그들은 이미 미티어까지 통합했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암람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틀어막은 곳마다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폈습니다. 최연우 수석의 사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조용한 눈빛. 우리가 문을 잠글 때 그는 벽에 구멍을 뚫고 있었던 겁니다. 스미스의 압박은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흘렸고 한국 전투기를 구매할 경우 미국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심었습니다. 스미스식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분위기로 누르는 것. 20년 동안 통해왔던 방법이었죠. 일주일 뒤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KF-21 16대 구매 계약 체결. 총 규모 13억 3천만 달러. 저는 발표문을 3번 읽었습니다. 압박이 통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13억 3천만 달러가 어느 정도냐고요. 인도네시아가 지난 5년간 미국에서 구매한 군용 장비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 돈이 한 번에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안에는 전투기 16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첫 사대는 완제품으로 인도, 다음 8대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 감독하에 조립, 마지막 4대는 인도네시아 단독 조립, 로드맵이 거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후 인도네시아는 자기 손으로 전투기를 조립하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절대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한국은 계약서 한 장에 담아버렸더군요. 스미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서 봤습니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짧고 딱딱했죠. 봤습니다. 한국 측에 공식 항해 서한 보내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기반으로 만든 부품이 들어가 있을 테니 아이타르 위반 소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골았습니다. 스미스, 그들은 미국 부품 안 씁니다. 그래서 아이타르가 안 걸리는 겁니다. 레이더도 독자 개발이고 미사일도 미티어로 갔습니다. 우리가 틀어막을 고리가 없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미스가 이런 침묵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즉각 다음 수를 내놓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 주 목요일, 리야드로 날아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연락이 온 건 인도네시아 계약 발표 이틀 뒤였습니다. 한국 KF-21 기술 브리핑 자리에 미국 측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그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미국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는 거였죠. 회의실에는 사우디 공군 참모총장과 조달 담당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반대편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나이 든 남자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앉아서 자료를 넘기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한국 측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KF-21 블록2는 2029년부터 인도 가능하며 대당 가격은 1억 200만 달러입니다. 완전한 전자전 시스템과 무장 통합이 포함되고 기술 문서 공유와 현지 정비 능력 구축을 함께 지원합니다. 사우디 참모총장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미국도 같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목이 말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안 된다는 뜻이군요.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동행했던 국방부 담당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넘어가면 중동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니 새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KF-21 48대 도입을 공식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토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 협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방공 체계의 신뢰성이 생사와 직결되는 곳이죠. 그런 나라가 한국 전투기를 검토한다는 건 성능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통합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KF-21이 처음부터 서방 무기 체계와 호환되도록 설계됐거든요. 나토 표준을 맞춰서 만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았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만들 때부터 세계 시장을 염두에 뒀던 겁니다. 우리 표준을 맞추고 나토 규격을 따르고 누구와도 붙을 수 있게 설계했더군요. 우리는 우리 표준을 강요했는데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표준으로 갔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은 나라에 팔릴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결과였죠. 세계 지도를 꺼냈습니다.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표명한 나라들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이집트, 그리고 남미 몇 개 국가, 붉은 핀이 15개국을 넘어갔습니다. 잠재 수출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200대. 대당 평균 1억 달러로 잡으면 200억 달러 시장이었습니다. 200억 달러. 로키드 마틴이 10년 동안 중소국가 전체에 팔아온 전투기 총액과 맞먹습니다. 그걸 한국이 5년 안에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스미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폴란드 쪽에도 압력 채널 가동하겠습니다. 나토 동맹 결속 논리로 접근하면 됩니다. 한국 전투기는 나토 검증을 받지 않았다고 흘리면 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에 손을 짚었죠. 스미스, 한국은 나토 표준으로 설계했습니다. 그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그럼 다른 거 찾으면 됩니다. 사이버 보안 인증, 부품 공급망 문제, 뭐든 트집 잡을 게 있습니다. 트집. 저는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트집을 잡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게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기술로 이길 수 없으니 트집으로 막겠다는 얘기였죠. 그게 우리 미국 방산이 지금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 위에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핀들이 박힌 세계 지도. 저는 그 핀 하나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인도네시아, 폴란드, 사우디, 에미리트. 이 나라들은 전부 한때 우리 고객이었거나 우리 고객이 될 나라들이었습니다. 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제 구멍이 15개였습니다. 손이 15개인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지도를 덮고 상사에게 보낼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쳤습니다. 한국 KF-21의 시장 영향 분석. 결론 항목을 찾아 커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썼습니다. 우리가 5년 전에 거절한 협력 요청은 실수였으며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엔터를 쳤습니다. 그 문장이 화면에 남았습니다.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한 지 나흘 뒤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증인 출석 요청.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200억 달러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청문회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회의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오던 장면, 그들의 긴장한 눈빛, 그리고 제가 서류를 쓰레기통에 던지던 순간 탁 하는 소리가 귓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뒤척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양복을 꺼내 걸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알아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의사당 청문회장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원의원 15명이 높은 단상에 일렬로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증인석에 앉으면서 마이크 위치를 손으로 조정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국방부 첨단기술 통제국장으로서 한국 KF-21의 세계시장 진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준비해온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위를 조절하고 책임을 분산시키고 구조적 문제로 돌리는 답변이었죠. 그런데 마이크 앞에 앉자 그 답변이 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실수를 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기술 협력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동맹이라는 관계를 판매자와 구매자로만 한정시켰습니다.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의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폈습니다. 손이 보이지 않게 무릎 아래로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했고 현재 15개국 이상이 구매 의향을 밝혔습니다. 잠재 수출 규모는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10년에 걸쳐 확보해야 할 시장을 한국이 5년 안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미국 전투기 수출에 실질적인 타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특히 중소 국가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을 제공합니다. 기술 이전과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고요. 왜 우리는 기술 이전을 못합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의회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방산업체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핵심 기술을 넘겨주면 장기적으로 경쟁자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례가 보여주는 건 협력을 거부해도 결국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결과는 같은데 우리는 파트너를 잃는 거죠. 청문회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단상 위 의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적었고 누군가는 팔짱을 꼈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과 협력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협력을 거절한 것이 실수였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라도 동등한 파트너로 접근해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가 약간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잠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 한국 기술협력 거절이 실수였다. 공식 인정. 채널을 돌려봐도 비슷한 자막이 떴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깔려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스미스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국방부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사무실 문을 닫고 창 쪽을 등진 채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청문회 발언 위에서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았습니다. 백악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과 전투기 기술 협력 재개를 검토하라고요. 구체적으로는 한국 블록 2 레이더 기술과 우리 스텔스 기술을 맞교환하는 방안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재개요. 그렇습니다. 상호 보완적 협력이죠.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5년 전에 한국이 요청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술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그때 우리가 쓰레기통에 쳐넣었던 그 문서의 제목이었죠. 이제 우리가 그 문서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요청하는 쪽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한국에 가서 협력 협의를 시작하게. 그들의 레이더 기술이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하게. 5년 전과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엔 우리가 요청하는 쪽이고 한국이 선택하는 쪽입니다. 차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잠깐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면 받아들여야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천행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13시간 비행. 저는 예약 버튼을 누르면서 생각했습니다. 5년 전엔 F-35 계약서에 서명하러 한국에 갔습니다. 판매자로서 그들에게 비행기를 팔러 갔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구매자였습니다. 기술을 사러 가는 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구걸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스미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청문회 발언은 경솔했습니다. 업계에서 당신 입지가 흔들릴 겁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스미스가 걱정하는 건 제 입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몫이 줄어드는 것이었죠.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언제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양복 2벌, 서류 가방, 그리고 5년 전 한국의 협력 요청서 사본 한 장. 출력해서 챙겼습니다. 굳이 왜 챙겼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 서류를 직접 들고 가서 그걸 쓰레기통에 던진 손으로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는 게 어딘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벌을 받는 방식으로는 그게 맞았으니까요. 인천행 비행기는 다음 날 새벽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이 어두웠습니다. 5년 전 이 도시에서 한국의 문을 닫았고 이제 그 문 앞에 제가 서러가는 중이었습니다. 두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열릴지는 몰랐습니다. 그건 한국이 결정할 일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13시간 비행 끝에 내린 공항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카이에서 보낸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군더더기 없이 인사를 건넸고 저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사천까지 3시간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들이 지나갔습니다. 건설 현장이 지나갔습니다. 달리는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5년 전에 왔을 때보다 모든 게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더 천천히 보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가방 안에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5년 전 한국의 협력 요청서 사본이었습니다. 인쇄해서 챙겨온 거였죠.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카이 본사 정문을 들어서자 로비가 나왔습니다. 넓은 로비 중앙에 KF-21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물의 10분의 1 크기였지만 날렵한 기체 비율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뒤로 벽면 전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진들을 천천히 봤습니다. 2015년 첫 설계 회의. 화이트보드 앞에 모여 선 엔지니어들 얼굴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2018년 부품 조립 현장. 용접 불꽃 속에서 마스크를 쓴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 시제기 출고식. 경납고 앞에 전투기 한 대가 서 있었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첫 비행. 하늘로 올라가는 기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사흘 전 양산 1호기 출고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배경으로 줄지어 선 전투기들, 환호하는 사람들. 11년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11년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협력했다면 이 사진들 어딘가에 성조기도 함께 있었을 텐데.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양복, 흔들림 없는 눈빛. 박동현 대표이사였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그가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소였습니다. 5년 전에는 저희가 워싱턴을 찾아갔는데 이번엔 미국이 저희를 찾아오시는군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 승인한 문서였습니다. KF-21 블록 2 레이더 기술과 미국 스텔스 코팅 기술을 상호 교환하는 방안. 박 대표는 받아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술 담당 임원에게 넘겼고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에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왜 거절하셨습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들으니 목이 건조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동맹국을 영원한 구매자로만 봤습니다. 실수였다는 걸 인정합니다.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레이더를 독자 개발했고 블록2에도 저희 기술을 쓸 예정입니다. 굳이 미국 기술이 필요할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5년 전 제가 한국에게 했던 말에 정확한 반대였습니다. 굳이 당신들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 그게 이제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폈습니다. 우리 스텔스 기술은 한국이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할 때 필요할 겁니다. 레이더만으로는 5세대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다중표적 추적 알고리즘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일부 구형 모델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 필요에 의한 교환입니다. 기술 담당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주고 미국이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필요한 걸 나누는 관계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박 대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 교환은 완전히 동등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둘째, KF-21 블록 3를 미국과 공동 개발합시다. 셋째, 수출 시장을 나눕시다. 미국은 대형 국가, 한국은 중소 국가를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이건 기술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십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테이블에 앉아서 조건을 통보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과 자리가 완전히 뒤집혔더군요. 본국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 대표가 물었습니다. 5년 전과 지금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년 전엔 미국이 선택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5년 전엔 우리가 오만했지만 지금은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공장 투어를 제안받았습니다. 조립 라인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경납고였습니다. 기체 프레임 용접, 엔진 장착, 레이더 통합, 최종 도색까지 공정 하나하나가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움직이는 손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부심이 몸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라인 끝에 완성된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꼬리 날개마다 태극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기들이 존재하게 된 건 우리가 협력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지 않았다면 이 라인이 이 속도로 가동됐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한국은 거절당했기 때문에 혼자 해냈고, 혼자 해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라인 끝쪽에서 나이 든 남자가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젊은 연구원 둘과 함께 기체 옆에 서서 뭔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이마에도 눈가에도 보고서에서 봤던 사진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최연우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모를 테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소 바닥에 야전 침대를 갈고 수개월을 버텼던 사람, 소스 코드도 없이 수백만 줄을 맨 땅에서 해석했던 사람, 실사격 명중 신호를 받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던 사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닫아버린 문 앞에서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목이 약간 뜨거웠습니다. 모른 척하고 걸었습니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 박 대표가 잔을 들었습니다. 5년 전 미국이 문을 닫았을 때 저희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 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과 함께 더 큰 문을 열고 싶습니다. 저는 잔을 부딪히며 대답했습니다. 동맹은 일방적 거래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후회인지 다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요청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기술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그 문장이 첫 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봤습니다. 구겼다가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을 머지않아 KF-21이 가를 겁니다. 우리가 협력을 거절한 전투기가 우리가 닫아버린 하늘을 지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연구소 바닥에 야전 침대를 깔던 그 시절, 그분들이 버텨낸 건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무시하지만 우리가 해내면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겠죠. 그 믿음의 뿌리는 이 나라를 맨손으로 일으킨 세대가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그 세대가요. KF-21은 전투기가 아닙니다. 거절당한 자리에서 일어선 대한민국의 증거입니다.